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날이 아직도 덥기는 더운데 조금 꺾였어요.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갈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37도 이렇게도 올라갔는데, 이게 비 한 번 오더니 한 33도 이렇게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덥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더위를 먹거나 이래서 몸이 축 나는 겁니다. 몸이 축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시험이 한 일주일 남았다 이런 시점이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이러면 약국에 가서 간이 조금 상해도 좋으니 약을 좀 세게 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일주일 남은 시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100일 정도가 남았는데 열심히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탈 날 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기 생활에 뭔가 변화를 크게 주면 안 됩니다. 뭐 연애를 새로 시작한다거나 연애를 끝낸다거나 이렇게 마음에 뭐 평지풍파가 생기는 그런 일을 만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6회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문제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랬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이게 기출이 한번 됐었죠. 2017년 임용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가지고 왔느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생명을 다하는 시점이 왔어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10월 고시가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타를 친다는 느낌으로 어떤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 교육과정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거나 이래야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고지가 될 그런 당위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뭔가 아쉬웠던 점, 이런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지적하고 그 이후에 그런 점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쪽으로 조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여러분께서 이제 생명이 다했다, 이거는 안 나온다, 기출도 한번 됐다, 이거는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한계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본 겁니다. 자,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관,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학습 동기를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러한 어떤 교육의 영역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라, 이런 취지에서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A 교사부터 D 교사까지 4명의 교사들의 어떤 인터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를 찾아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A 교사가 강조한 어떤 교육과정의 유형.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데, 많은 분들께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쓰시면 안 돼요. 나선형 교육과정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나선형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채택한 지식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선형 교육과정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왜 쓰면 안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제시문에 배치한 증거부터 한번, 힌트부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제시문 보세요. 교과의 근본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 또 전체 학교급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 그죠? 아동들의 지적 도야, 핵심 개념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학교급에 따라 점차로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뭐 이제 더 심화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아마 이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 핵심 개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학교급에 따라서 점차로 내용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선형 교육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브루너가 주장했던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교육과정과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 그죠? 그리고 교육할 내용, 그리고 실제 수업의 구성, 그리고 실제 수업 장면까지 거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환류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수업을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육의 총체란 말이에요. 그 교육의 실행 장면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선형 교육과정은 그런 어떤 교육의 총체라기보다는, 교육의 실제, 교육의 총체라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한번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의의나 정의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 그리고 지식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과 그 탐구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 목적이 제가 아까 힌트로 배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잘 찾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목 어디예요? 그렇죠. 아동들의 지적 도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전이가가 높은 지식을 교육하고 이 내용을 발견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의 지적 능력을 도야시키는 것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이가가 높은 지식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냐?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선형 교육과정이 일반적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지식관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이가가 높은 지식, 이게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지식의 구조잖아요. 지식의 구조인데 여기 발견학습을 봅시다. 발견학습이라고 나왔는데 발견학습이 유도된 발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유도된 발견, 이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발견학습이 아니에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발견학습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진짜로 지식의 어떤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발견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해당 영역의 어떤 전문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깊은 수준으로 그 영역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전문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다 발견을 해놓으신 그런 학문이 구조적으로 잘 구조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들에 대한 지식이. 그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정한 의미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미 발견이 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발견학습은 유도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이디드라고 나와 있죠. 가이드 디스커버링 러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육 과정은 어떠냐? 교육 과정은 학교와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학습하는,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사 배제 교육과정.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유도된 발견에서 교사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교사를 배제한대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교사를 배제해야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교사가 내용을 그냥 말로 전달해주면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봤죠. 판서랑 설명 같이 해주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떤 지식의 진짜 어떤 진리에 다가가 있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받고 이게 아니라 교사가 한번 그거를 애들한테 잘 맞도록 어떻게 그거를 해석을 해서 들려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식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이 내용을 아이들이 전달을 받겠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사를 교육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도된 발견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은 뭐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식관이 이제 나서는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서는 교육과정이 뭐냐? 학령이라고 하죠. 학령. 나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년의 상승이 깊이와 폭의 상승과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서는 교육과정에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기본 가정.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식의 구조는 항상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식의 구조가 어떤 개인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개인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왜냐면 이거 애초에 이 개인이 만들어내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발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진리의 어떤 항전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 가능성입니다. 학습 가능성. 공부를 하면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무리 어려운 지식이라도 그 아동의 연령이나 교육 수준, 이해도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한다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번역의 과정. 그러니까 적합한 수준의, 그 아동의 수준에 적합한 형태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루노가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EIS 이론입니다. Inactive, Iconic, Symbolic. 그렇죠? 여기 뭐 표현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representative라고 하는데요. 뭐 아무튼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표현으로 잘 번역을 한다면 어떤 나이의 아동에게도 어떻게 아무리 어려운 지식의 구조라도 어떤 나이의 아동에게도 다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해를 시킬 수 없죠. 가르쳐서 이해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해했어요 라고 답을 한다면 그냥 외운 겁니다.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발견학습이 있어요. 발견학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조금 더 깊이. 여기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근데 발견학습이랑 탐구학습이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사실. 실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발견학습이나 탐구학습이나 어떤 것에 대한 탐구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의 그냥 같이 쓰셔도 됩니다. 대체로 같이 쓰셔도 되는데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좀 구분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념이 동시에 나오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학습이다라고,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발견학습이 내용적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탐구학습은 그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학습은 이 중국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용이 결국에는 맞는 내용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정답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답에 도달해야지 학습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탐구학습은 방법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답에 도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어떤 방법,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답이 틀린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동이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습득했다거나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을 습득했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만족하고 넘어가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단점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단점.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점만 보면 조금 섭섭하죠. 장점을 한번 보고 넘어가 봅시다. 간단하게. 지식의 구조라는 어떤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전이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다른 곳에 잘 전이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재적인 동기와 학문의 탐구에서 얻게 되는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유도된 발견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거를 사실은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유도를 잘해서 아동이 어떤 지시의 구조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면 아동은 너무 기쁘죠. 어이구 우리 철수 잘했네. 너무 똑똑해. 이렇게 어려운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다니 너는 앞으로 대성할 그런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너무 기쁘죠. 그냥 그러한 어떤 희열도 있고요. 본인이 내가 이걸 알아냈다. 내가 해냈다. 이런 자기 내재적인 어떤 만족감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발견과 탐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습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창의적인 사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화된 지식, 이 지식의 구조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식은 약간 수업이 중구난방으로 표류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전달이라기보다는 발견과 탐구입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전달은 전달이죠. 크게 봐서.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죠. 자, 지식의 구조. 이거를 과연 모든 아동들이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트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바로 이런 게 이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를 위한 수월성 교육. 수월성이 엑설런스인데요. 영어로.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만인의 수월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인의 수월성도 괜찮아요. 만인의 수월성.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단점이 있죠. 정의적 교육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렇죠.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적 교육에는 종이적 영역의 어떤 발달 이런 측면은 굉장히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적 교육을 소홀하게 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전인 교육인데요. 전인 교육을 하면 되는데 제가 에스터리스크 마커를 붙여놨죠. 이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인 교육이라고 할 때 이 전인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 딱 정의를 하실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지덕체 모든 영역이 균형 잡힌 발달을 하도록 만드는 교육.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인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뭉뚱그려서 베이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인 교육에서 이 전인이라는 이 전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전인 교육은 정치적인 요소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전인 교육을 확대한다는 게.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덕체를 다 갖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덕체를 모두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전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간 그러고도 있지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 전인 교육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간씩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현실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전인 교육의 기본적인 그런 의의만 생각을 해본다면 전인 교육 자체의 어떤 전인 교육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인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전인 교육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 교육이 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혁신학교, 기억하시죠? 혁신학교. 그리고 일본에도 있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유토리 교육이라 그래서 유토리 세대라고 하죠. 유토리 세대.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야,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이게 여유라는 뜻이잖아요. 이 유토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유도리 있게 해라 할 때 그 유도리가 일본어로는 유토리예요. 이게 여유라는 뜻인데 그 어떤 전인 교육을 통해서 그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지 않고 어떤 그 아동의 어떤 지덕체 이런 거를 균형 잡히게 발달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어요. 프로젝트를 한 30년 이상 이걸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2011년인가 10년인가에 포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왜냐면 이게 유토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기초 소양이 학문적인 기초 소양이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져서 일본에서는 유토리 세대라 그러면 욕이에요. 심각한 욕입니다. 싸움이 나요. 아, 너 유토리 세대야? 그래서 이제 그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유토리 교육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실패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전인 교육은 좀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단점을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흥미나 적성, 사회 요구 등을 무시할 수 있다. 왜냐?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지식의 구조는 현재 사회의 어떤 요구라든가 학습자가 흥미를 보이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특성과 적성 이런 걸 고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면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고 사그라져 간 그 선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이에요. 그거를 잘 구조화시킨 게 지식의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흥미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량학습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이런 학습자의 선택권이 조금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도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과 직업 과정 간의 연계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 과정과 직업 과정 간의 연계는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은 이 교육 과정과 직업 과정 간의 연계성을 어디로 책임을 넘길 수 있느냐면 대학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하기 직전에 아이들이 이제 재학했던 학교가 대학교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직업 세계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건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과정과 직업 과정 간의 연계성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개별 학문의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자. 지식의 구조가 뭐예요? 이렇게 수학이면 수학, 언어면 언어, 그리고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분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있죠. 지식의 영역들이 있죠. 이게 영역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지식의 영역, 이 지식의 구조는 여기에 같은 이렇게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영역과 다른 과목과 분절성이 강해집니다. 분절성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같은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파편들을 잘 모아서 학문으로 교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식의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 간의 단절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요즘은 정말 통합적인 교육이 중요한 시기가 왔죠. 왜냐하면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의 그 분과 학문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과에서 지식이 한꺼번에 필요해지는데 이렇게 지식의 구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단절성, 분절성을 강화를 하면 그런 통합적인 어떤 문제, 통합적인 능력이 필요해질 때 과연 그 통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통합교육과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통합교육과정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프린트물에 통합교육과정을 제가 실어놨죠.
그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합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이에요?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던 어떤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목을 서로 관련을 만들고 그리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의미체계로 만드는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통합교육과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로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인식론적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 기능을 하고 세 번째가 사회적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인식론적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식을 서로 인터트와이닝 시키기 때문에 서로 막 꼬아서 섞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의 그러니까 지식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막. 이 네트워크를 만들면 여기 한 구석이 병해도 이 변화한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지식만 갖고 있을 때, 하나의 영역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데 다른 지식과 대조를 해보면서 연관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변화를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기회가 굉장히 향상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현실의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의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죠. 자, 그럼 심리적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적 기능은 우리가 잘 알죠.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그리고 역동적 학습이 가능해진다. 역동적 학습이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발달 수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이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형태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과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 음악에서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교과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음악을 우리 이제 예전에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노래 가락 붙여서 막 외우고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다른 분과 학문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익숙해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꿔주면 그럼 훨씬 더 이해가 향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나 인구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것들 다 통합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위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통합적인 지식을 통합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통합교육과정의 어떤 기능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1번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과정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통합교육과정의 어떤 교육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또 다른 교육과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그 프린트에 핸드아웃에 제가 표를 실어놨죠.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그래가지고 칸 두 개로 나눠놨어요. 두 파트로. 한 파트가 어떤 파트예요? 왼쪽 파트. 그렇죠. 학문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나눴어요. 그래서 간학문적 통합, 그죠? 그리고 다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간학문적 통합이 뭐냐? 그러면 학문 간 공통 원리를 뽑아내서 새로운 교과를 만드는 거예요. 정치 사회학이라든가 정치 경제학이라든가. 여러분 옛날에 그 수능 이제 문과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사회탐구 영역 그 이상한 과목들도 많았었죠. 경제지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간학문적 통합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들입니다. 영역이에요. 새로 교과를 만들었죠. 그전에는 이제 경제지리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학문적 통합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해. 그러면 그거를 다 필요한 영역 그 내용들만 각각의 어떤 학문의 영역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면 그게 바로 다학문적 통합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학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행정학이라는 게 어떤 나라의 그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도 필요하죠, 경제학도 필요하죠, 경영학도 필요하죠, 법학도 필요하죠, 사회학도 필요하죠, 심리학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학문들에서 조금씩 필요한 거예요, 내용들이. 그거 각 영역들 아주 뭐 깊이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행정학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지금 당장 어떤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거를 뽑아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행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학자님들한테 이제 욕을 먹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탈학문적 통합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바로 이제 앞에 두 어떤 분류는 교과라는 거를 이제 일단 고려를 하잖아요. 교과 간의 어떤 공통 원리를 뽑느냐, 아니면 필요한 거를 각각의 교과에서 뽑아오느냐. 근데 이 탈학문적 통합이라는 거는 그런 교과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냐? 아동의 흥미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들을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 중심이라면은 아동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는 영역, 그거랑 관련이 되는 거를 다 모아놓은 거. 그리고 표현 중심이라는 거는 아동이 이제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 경험 중심이라는 거는 아동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경험들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건데, 탈학문적 통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쉽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우리 주변 생활에서. 자, 그렇게 통합 교육 과정의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교과의 통합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물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학문의 연결 방식에 따른 분류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분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것이 상관형입니다. 상관형. 이게 뭐냐면 일단 교과목 자체는 유지가 돼요. 교과목 자체는. 그런데 그거를 같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목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 교과목 자체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학문적인 통합을 할 때는 새로운 교과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는 새로운 교과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랑 문학이랑 뭐 같이 교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에 뭐 윤동주라든가 김소월이라든가 뭐 이육사라든가 이런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여러 문학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학가들의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시대상 뭐 이런 것도 배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그런 상관형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리고 뭐 지리와 세계사를 함께 배운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르네상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가? 동로마가 무너지면서 동로마에 있던 그 어떤 학자들이 다 이탈리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이탈리아로 넘어왔느냐? 가장 가까우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관형에는 그런 거예요. 자, 광역형은 어떤 거냐? 이거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주제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영역으로 뭉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이랑 생물이랑 지구과학, 이거 다 묶으면 뭐예요? 공통과학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역사, 정치, 지리, 경제, 이거 다 모으면 뭐예요? 공통사회죠. 요런 게 이제 광역형 이제 통합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중획형 교육 과정이 나와요. 중획형 교육 과정. 중획형 교육 과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이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중획 교육 과정이 나온다. 프린트에도 있죠. 자, 중획형 교육 과정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중획형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내용이 이렇게 핵을 이루어요. 이게 코어죠. 핵을 이루는데 요거랑 주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분화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분화된 내용들 이렇게 있는 거를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건데 요거를 통합적으로 뭉쳐서 제시를 하는 게 바로 중획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중획 교육 과정이 있고,
학습자 중심 중액 교육 과정이 있고 사회 중심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는 자, 중액 교육 과정은 일단은 처음에 광역 교과형 있죠. 광역형. 이거는 광역 교과를 중액으로 간주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사회과라든가 그리고 뭐 과학과라든가 뭐 예체능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중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교과형도 있어요. 통합 교과형은 중액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과 내용을 통합한 거예요. 우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요시했던 교육 형태 중에 뭐 있어요? 창의 융합 교육이라는 게 있죠. 스팀 교육. 이게 바로 통합 교과형입니다. 그래서 광역 교과형이랑 통합 교과형 이 두 가지가 교과 중심 중액 교육 과정 교과형에 들어가요. 두 번째가 학습자 중심 중액 교육 과정이라고 그랬죠. 요거 경험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학습자의 요구가 이제 기본이에요. 학습자들이 어떠한 교육이 필요로 하는가 이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통합 교과를 이제 중액 교과를 만든다 이런 건데 사실상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뭘 알아야 자기들의 쓸모를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럴 텐데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개념상 그냥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론상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사회 중심 중액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 교육 과정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기능 중심형, 사회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회 문제 중심형, 사회에서의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중액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액교육과정 뭐 들으면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있겠죠. 어떤 교육과정이라도 문제가 없는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그러면 사회 중심 교육과정 이거 있죠. 사회 중심 중액교육과정. 이게 중액교육과정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사회 중심 교육과정이. 왜냐? 제가 말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중심 교육과정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고등교육과정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다 거쳐서 고등교육과정까지 우리가 대체로 가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배우는 중액교육과정이 바로 이 사회중심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중심 중액교육과정이 중액교육과정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도달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지향을 하고 중시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회 기능 중심형이나 사회 문제 중심형 보세요. 이게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 뭐 술 잘 먹는 능력도 있을 수 있겠죠. 좀 웃기게 생각을 한다면 국정원 막 이런 데서도 술 잘 먹는 방법 이런 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소문으로밖에 들어서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게 체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뭐예요? 뭐 아부하는 기능? 뭐 웃기지 않아요? 체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계가 없다 보니 어떤 교과형이나 경험형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교육 내용이 굉장히 허접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교과형과 경험형 이거 둘 다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이게 통합 교과를 중액형 교육과정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육 내용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물론이고 기자재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액교육과정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갖춰져야지만 이 중액교육과정을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도시에서나 가능할까요? 일반 그 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인구가 적어요. 광역시가 지금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다면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 요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하나니까요.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1000만 명이니까. 그리고 광역시들도 좀 대규모 광역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00만 명 이상. 그런데 그 외에 좀 광역시라고는 하는데 좀 규모가 작은 곳들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세수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 돈 쓸 때는 많은데 세수가 적다 보니까
다 이제 국가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정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육에까지 그 어떤 재정이 충분히 허용이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중액교육과정의 효과를 발휘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액교육과정이 이제까지 계속 느낌 오셨겠지만 어떤 기능이라든가 주제를 중심으로 막 내용들을 뭉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과되어 있는, 분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어떤 교과들이 아무리 분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인 요소가 없을까요? 있죠. 고등교육과정으로 올라가면 물리랑 화학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겹치는 내용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겹치는 내용이 많단 말이죠. 사실 궁극적인 도달 지점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 여기서도 그 내용을 가르치고 저기서도 그 내용을 가르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많아요. 그러면 비용이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여기서도 가르치고 저기서도 가르치면 돈을 낭비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누락과 중복이 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거는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까 중액교육과정에 궁극적인 도달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사회 중심 중액교육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사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사회의 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급을 하고 이제 보급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자는 어떤 교육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회 문제나 사회 기능에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회의 개조에 사회의 변화와 개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육자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은 많지만 그러한 교육을 충분하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선생님들도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자, 여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식의 구조를 계속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한다 그랬죠. 왜냐? 나선형 교육과정을 채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 적합성이 낮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모든 교과에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모든 교과에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술이라든가 어떤 체육이라든가 이렇게 기능 중심의 어떤 교과들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학문들이 아니죠. 그런 영역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식 구조를 발견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동 물리학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물리학에서 가져온 거지, 어떤 공을 던지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뭐 구성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좀 힘들죠. 뭐 그리고 교련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있었던 교련 같은 거 이제 군사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충은 알고 있지만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군사훈련이잖아요. 군사훈련에 어떤 체계성이 있나요? 물론 이제 깊이 파고들면 군사학 이런 거 파고들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예전에 배웠던 교련 이런 거는 사실 체계성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한계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번역 문제입니다. 번역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번역이 되면 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선생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약간 뉘앙스가 좀 변했는데 그 뉘앙스가 중요한 뉘앙스다, 이러면 선생님도 잘못 이해를 하고 선생님이 잘못 이해했으니 학생한테 잘못 이해된 그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지식이 오염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바로 이 지식의 구조를 번역하는 과정에 학습자와 교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참여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가니? 라고 물었을 때 네, 이해가 가요 라고 대답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면.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라고 자꾸 반문이 들어온다면 그 번역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를 확대를 시키면
신뢰도와 타당도를 좀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문제의 어떤 해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번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